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뉴욕 증시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뉴욕 증시에서 시작된 반도체주 투심 개선으로 0.56% 상승하면서 2,62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미끄러지면서 0.34% 하락합니다. 현재 72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오늘도 1,477억 원, 1,43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2,3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합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2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203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91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53% 오름세로 57,200원, SK하이닉스 상승세가 강한데요. 3.65%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205,7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3위부터 5위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8% 내림세로 30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하락하면서 100만 원 선 이탈했고요. 현대차까지도 0.81% 약세입니다. 거래가 195,1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0.2% 오름세,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23% 상승합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현재 거래가 82만 9천 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4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밖에 기아는 1.7% 약세로 92,100원, 10위에 KB금융 0.43% 오름세입니다. 9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5.75% 하락합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에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가는 32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대표주들도 나란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3% 약세로 95,800원, 시총 4위의 에코프로도 4%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 45,100원입니다. HLB가 0.8% 약세로 56,600원이고요. 5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2.5% 상승불 켰습니다. 거래가 286,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파마리서치가 4%대 오름세입니다. 4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도 0.4% 오름세로 거래가 34만 5천 원입니다. 반면 펩트론이 4.4% 조정받으면서 18만 5,900원, 클래시스가 0.3%, 리가켄바이오까지도 3.2%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 개편안이 예상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관련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루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했고요. S에너지가 15.7% 급등하면서 1,888원, OCI홀딩스도 9.6%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8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은 냉각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섹터와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량 올랐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뛰었었는데 이 소식에 관련 섹터로 해서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워트가 14%대 상승하며 8,770원, GST가 2.43% 오름세로 18,940원 기록하고 있고요. KN솔도 1.6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2,090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소폭 상승하면서 1,418원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15원 10전이었고요.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을 내리면서 1,413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는 여전히 0.49% 상승하는 반면에 코스닥 0.38%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강세, 제약바이오 약세, 업종별 차별화 현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지금 안정적인 상승세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의 미장이 또 올랐어요. 네. 빅테크도 많이 올랐고요. 일단 재료가 되는 소식들을 먼저 짚어봐야 되겠는데 C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관세 영향이 없네요. 네네. 낮게 나왔어요. 네네네. 일단 관세 영향이 발효되기가 전이죠. 이게 4월이면 4월 달. 전이죠. 네, 전이죠. 네. 그래서 이펙트가 나오지 않았다기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관세 폭풍의 우려가 발현되기 전에 평온한 넘버를 보여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0.3%, 0.2% 전월 대비 YOY로 뭐 2.4%, 2.3, 2.8 나왔는데 소폭 낮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겁이라든지 그 스티키한 거 안 빠지는 종목은 여전히 안 빠졌어요. 그래서 관세 이펙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음 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넘버는 요 넘버 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압력, 이 금리 인하 압력은 작용하기는 좀 부족하거나 아니 이거 갖고는 충분치 않거나 좀 더 다른 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CPI 넘버보다는 고용이 무너지거나 고용이 흔들리면은 이제 파월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CPI는 높게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흥분할 정도는 아닌 걸로 해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CPI 봐라 물가 생각보다 높지 않지 않냐 금리 내려야 된다 또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미장이 계속 회복을 해 가네요. 네네네. 어느덧 지금 S&P 500 어제 나스닥도 이거를 연속 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네. 어저께 더 오른 거는 이제 CPI 말고 한 가지 더 있었죠. CPI 플러스 사우디, 그러니까 Great in Saudi라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누가 달았던데 한마디로 사우디발 긍정 소식이 전체적으로 IT, 반도체, AI주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콤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많이 한 4%, 5% 올랐던 거죠. 반면에 반도체 내에서도 그 휴대폰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랐어요. 보합에서 약간 오른 정도였기 때문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테크는 좋았습니다만은 반대로 아까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국의 약가이나 뭐 이런 거 그동안 좀 방어 역할을 했던 소비재 같은 거는 빠져서 다운 오히려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키 맞추기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사우디발 이슈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우디에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 뭐 엔비디아하고 대규모 AI 칩 공급 소식. 그게 얼마 나왔냐면 100억 불 나왔거든요. 100억 불이라는 금액이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액이 한 2천억 되니까 한 그거의 5%입니다. 주가가 딱 5% 올랐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면은 AMD도 가고 브로드콤도 비슷하니까 4~5% 비슷하게 오른 거고요. 휴대폰이나 다른 쪽은 그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덜 올랐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관세 충격에서 확실히 좀 벗어나고 새로운 이슈들을 좀 호재로 받아들인 이런 양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은 또 그렇고 나스닥도 19,000. 이게 보면은 관세 충격 있기 전 수준으로 다 회복을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올 초로 다 갔어요. 네. 올해 초에 S&P 다우존스 나스닥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 근접했습니다. 100%는 아니고 99.몇% 다 붙었어요. 유일하게 안 붙은 건 반도체만 아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안 붙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왔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조금 부족한 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왔는데 그러면 관세가 다 없어진 거냐? 관세가 중국에 대한 관세가 30%잖아요. 30%도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 기대감까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가는 건 아까 사우디나 아라비아 나왔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AI가 더 좋거나 금리 인하가 빨리 되거나 네. 금리 인하가 빨리 되는데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되면은 주가는 전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증거가 나올 때 전까지는 거의 95% 이상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보면 역시 서학개미들 많이 투자한 M7도 지금 괜찮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반밤 엔비디아도 5%, 테슬라도 4%대.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추격 매수 아닌가요? 네네. 이제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라든지 작년 11월, 그러니까 누구죠?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막 흥분하기 전에 작년 11월 5일, 6일 주가를 보시고 올해 초 주가를 보세요. 엔비디아가 못 가죠. 아직까지는 전고점 145불, 147불 못 가잖아요. 아직은. 그 차이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는 엔비디아발 AI 수요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좋다 해서 플러스 됐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국발 12% 수요가 날아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플러스 되는 게 5, 6% 부를 수 있다 그러면 5, 6% 올라가요. 네. 그러면 5% 빠지는 거죠. 네. 그럼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해서 한 가지 나와 있죠. 중국하고 경쟁이죠. 화웨이나 딥시크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남아 있습니다. 요거가 결정이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 결정되느냐? 네. 이번 달 말입니다. 엔비디아가 5월 28일에 실적 나올 때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한번 수치로 보여주는 하나하고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는 5월 28일 날 화웨이가 새로운 칩을 발표합니다. 910D라고. 네,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H100 시리즈를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정도가 개별되면은 엔비디아는 고점으로 갑니다. 그게 147불하고 차이가 지금 15불 차이 있는 거고요. 그게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남아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럼 그걸 만약에 베팅하시면 화웨이 것이 딥시크가 관계없고 수요가 계속 좋은 거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제재 없을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150달러 향해서 지금 사시는 게 맞아요. 반대로 그러면. 아니면 다 왔어요. 다 왔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심플합니다. 테슬라는 여러분 친구 중에서 5년 내로 자동차 살 때 가격에 불분하고 자율주행차 한 레벨 3 정도를 한 1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한 40% 정도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400불 근처 갑니다. 40%가 아니고 30%고 만약에 자율주행차 하고 중국하고 또 경쟁이 있어 헷갈린다. 그러면 지금에서 330, 350은 다 왔습니다. 네. 그게 제가 답입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의 경우 이제 6월에 로보택시 나오게 되고 이제 FSD에 대한 뭐 여러 규제가 이제 풀린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레벨 3단계라는 건 이제 사실상 운전자가 아예 손을 떼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그거에 대한 세상이 이제 어떻게 열리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중국 비아디아의 경쟁 구도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렇죠. 결국 반도체도 중국 화웨이, 자동차도 중국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경쟁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미국이 정고점을 가느냐 마느냐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정고점 못 간 게 뭐라고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잖아요. 네. 테슬라, 엔비디아 못 가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중국하고 경쟁이라고요. 근데 5월달 이럴 때 나오는 게 기대감도 있지만은 경쟁 요인도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중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 얼추 기대 심리는 거의 한 90%는 왔고 네. 나머지 주식은 다 왔고 그런 상태에서는 AI가 무풍이라는 AI 관세 무풍이 아니고 AI는 무풍이구나. 그래서 AI 쪽으로 다시 한번 흥분해서 몰아붙이면은 AI 중심으로 더 가는 거고, 그러면 6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 11월 6일날 갔던 5,900에 거의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정하느냐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결단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란 거는 화웨이의 새로운 칩이 엔비디아 H100 수준을 뛰어넘느냐. 이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기술 이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 이제 곧 확인하게 되겠죠. 시장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짚어보죠. 네. 오늘 뭐 코스피는 오름세고 코스닥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우리 시장도 어쨌든 좀 회복을 했고 외국인들도 요즘에 조금 규모가 크진 않지만 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는 긍정적이고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그걸 물어놨기 때문에 한국만 상호관세를 갑자기 25%로 안 낮춰줘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25%가 우리도 한 15% 정도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는데 그래도 2차 전지하고 뭐죠? 그 제약바이오는 그 관세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노이즈가 나면 흔들려요 오늘같이.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죠. 우리가 올라는 가는데 빠르지 못한 거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남아 있다라는 게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 이슈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외국인들도 한국이 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한켠에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대거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가 앞에 나가는 주식들이 확실하게 끌어줄 정도로 되고 그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생력으로 환율이 천천히 저번에 뭐 대만 달러 때문에 1370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생력으로 경제 성장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경제의 정책 발이건
주요 기업의 수출 회복이건 이런 거가 보일랑 할 때 그때 늦게 왕창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600, 2,600, 2,500, 2,500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 당시 2,800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들어오면은 그냥 2,600에서 계속 뭐라 그럴까요? 달팽이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다 말다. 미국이 5% 올라갈 때 우리 2% 올라가고 미국이 2% 올라가면 1% 올라가고 어떨 땐 빠지고 이런 지루한 상태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도 바닥을 쳤다는 생각은 긍정적인 건데 네. 그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동조하는 율이 과거보다 낮아졌고요. 테슬라하고 동조하지 못하는 2차 전지처럼 반도체 역시도 과거가 100이었다면 동조율이 지금은 한 70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선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주가의 그 상승 속도가 속 시원하진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빠지는 추세인 거고 방산이랑 조선이 또 반등을 했단 말이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방산이. 그렇죠. 왜 이러지라는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있었고 이슈도 있었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조선주는 지금 상황. 네네. 제약하고 그 2차 전지가 계속 빠지면요. 조선하고 방산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네. 반도체가 아까 미국만큼 미국하고 똑같이 간다면 반도체만 사도 될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미국하고 똑같이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수급이 딴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럼 조선 방산이 조정 받으면 또 심하네라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산은요. 방산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망창 크지 않으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라핏 테이킹이 나올 건데 핵심은 전 세계의 평화가 빨리 오느냐 그거가 하나 관련되고요. 그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하려는 이런 분위기는 방산주한테 그렇죠. 악재인 거고. 악재에서 반영이 됐는데 또 지금 중동 가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근데 푸틴도 근처 와서 만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폴란드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되는 K2 롯데 현대로템 후속 계약들 있죠. 그런 거가 또 모멘텀에 작용할 여지가 조금 남았어요. 방산을 버린다는 개념이 추세는 살아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근데 다른 주식은 섹터가 갈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저는 조선도 아니고 방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저는 변압기라고 보거든요. 전력이 워낙 부족하다는 게 이번에 그 사우디 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혜는 뭐냐면은 J 베너바 포함해서 전력 SMR 포함해서 이런 에너지 쪽이에요. 이런 쪽의 주식이 훨씬 낫고요. 방사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모멘텀 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계신 분 오케이. 새로 들어오신 분은 항상 조심하되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 살아있잖아요. 업황도. 요즘에는 대형 조선사 말고도 우리나라 중대형 중소형 조선사들한테도 사실 소위 낙수 효과가 가고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만약에 힘들면은 방산도 그 얘기 들으려는데 대형주가 밸류에이션을 힘들고 하면은 수혜를 받는 주식을 사야 돼요. 엔진 관련된 주식. 조선 엔진. 아까 방산도 만약에 이런 게 가면은 싼 주식 현대로템 또는 거기에 공급하는 MNC 솔루션 이런 식으로 약간 중형급으로 가는 순환매 정도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엔비디아의 동조화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셨는데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총이 가장 큰 거여서 네네. 네, 미우나 고우나 네네. 신경 써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업황은 또 가격 추세를 보면 확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변곡점이 되는 거는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가 중요하고요. 조금 더 일찍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음 주 못 나와서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컴퓨텍스 타이베이라는 중요한 미팅 전날 황 회장이 커멘트를 합니다. 네. 그게 미리 인디케이션 줄 수 있어요. 그때 보시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원래는 15만 원에서 21만 원의 박스권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딜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생겨 보입니다. 그래도 한 23만 원이 쉽지 않은 어떤 장벽일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동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전은 쉽지 않고 모든 게 다 올라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레거도 갈 것이고 핵심은 삼성은 콜이 나야 되고요. 콜 나더라도 그 임팩트가 과거마다 안 됐는데 어쨌든 6월 달에 콜 나고 좋은 소식이 뚜렷하게 나오기 전에는 뭐 인수하는데 오디오 인수하고 뭐 인수하고 오늘 얘기인데 오늘 또 공조회사 인수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주가 끌어오는 건 역부족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가를 드라이브 하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엔비디아 사든지 TSM 사든지 브로드컴을 사든지 차라리 마이크론 테크노를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하고요. 우리 주가가 많이 갔어요. 네. 작년 11월 6일 날보다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좋아졌느냐 본다면은 하이닉스 좋아졌죠. 그래서 작년 11월 6일보다 하이닉스 올라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5일 6일에 딱 어저께 간 게 57,600원입니다. 더 이상 못 가죠. 그런데 마이크론은요. 작년 그때보다 10몇 프로 빠진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고. 네. 미국이 더 업사이드가 더 먼저예요. 삼성전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리 못 올라간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조선하고 방산주의 수급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동의어예요. 이렇게 우리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확 들어오면은 이것저것 다 산다면 안게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돌잖아요. 나눠 먹고. 삼성이 6만 원 빨리 못 가면은 이쪽에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2차 전지 바이오 다 있는데 잡음이 없는 쪽에서 남아 있다 보니까 조선방산이 편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만의 유니크의 강점이기 때문에 수사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사람보다는 중간에 빠지면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좀 겁이 나거나 좀 걱정이 되는 레벨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형주 말고 중형주도 갈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면서 주식이 흘러간다. 어쨌든 방향은 외국인도 한국이 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추세는 시간의 이슈이기 때문에 2650, 2700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네. 그것은 트렌드는 맞다고 봐요. 트럼프가 우리만 관세를 만약 20% 한다든지 다시 30% 중국 관세를 낮추는 게 아니고 높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추세는 살아있는데 속도는 우리 마음 편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마지막 다음 주에 못 나오신다니까. 대선이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본격 펼쳐졌다는 대선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그렇죠. 말이죠. 얼마 안 남았죠. 대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한 네. 증시부양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증시부양 기대감은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개별 주식, 유통이나 그런 주식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장을 끌어가기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근본적인 거 건드려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그죠 새로 지금 유망하다는 예를 그런 들면서 쪽에서, 예. 민주당 이재명 예. 후보는 예.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죠. 예, 있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은지는 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속도는. 알겠습니다. 대선을 일단 큰 변수로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마지막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버스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단체 협약을 벌이고 있는 버스 노조 사측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4만여 대에 달하는 버스가 멈춰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노사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통상임금입니다. 저희가 직설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토론을 몇 번 다뤘었는데요.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기존 판결을 뒤집으면서 각 노사 협상장마다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노동계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경영학과 박준성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또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또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뜻하지 않게 그동안 임금 체계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임금 체계를 이제 새로운 판결에 근거해서 새롭게 정돈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네, 먼저 노사가 쟁점을 보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게 이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건데,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노사 간의 고질적인 갈등 요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여금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정기적인 상여금이냐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말이었죠. 작년 12월에 대법원의 12월. 판단이 또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19일 날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우리가 바로 이어서 이제 직설에서도 다뤘는데 네. 그동안 이제 이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기준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일률적으로 다 줘야 된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고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직 조건부라든지 근로일술 조건부라든지 이런 조건부 상여금과 관련해서 이제 고정성을 부여했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고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2013년 판결에 의해서 고정성을 부여했는데 그러고 이제 11년 뒤에 판결에서 사실은 법령상에도 없다. 그리고 이게 남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작년 12월 19일 이전까지는 모르더니 이후부터는 다 지급하라 이러면서 올해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당장 서울 시내버스 버스노조가 노동자로서 이제 쟁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타결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지금 추산되는 숫자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은 뭐 이제 계산이 나오면 4천억 원 넘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뭐 이거는 결국 뭐 이제 적자분을 이제 메워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되겠죠. 어쨌든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추세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적인 좀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사 양쪽이 다 그동안 한국적 관행으로,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기존의 임금 체계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고 각종 복잡한 수당들을 신설해서 임금을 올려오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사측도 그게 어느 정도 유리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 좀 복잡하지만 통상임금이 연장 노동의 기본적인 어떤 산정의 기초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장 노동을 시켜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니까 사측도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선호했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런데도 좀 영향을 미쳤고, 노측도 그런 수당을 계속 신설해서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해서 통상임금 기준하고 좀 멀어지는 방식이 임금 인상에 좀 유리했다, 어떻게 보면 수월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 네. 결국은 통상임금 기준을 정비해서 그거에 맞춰간다. 이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노사
그리고 이제 어떤 적절한 협의와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측 입장에서는 교수님 이제 통상임금의 규모가 계속 산입 범위가 커지게 되면 부담이 있죠. 인건비 부담. 각종 뭐 퇴직금, 뭐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커지는 게 계속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매년 뭐 이렇게 임단협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좀 특이한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거죠? 이 판례가 변경이 되면은 그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 채권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데 통상 이 임금 채권은 3년이 그 제척 기간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 중에 있던 단어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 말씀 계속하시죠. 예, 3년이 제척 기간인데 그 판례에서 여분 판결의 효력은 임금 채권 과거 3년치는 요구할 수 없다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한 것 자체가 이번 판결로 인해서 과거 13년 전에, 11년 전에 2013년 11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조건부 그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이제 그 사용자들이 그 판례에 따라서 많은 제도 개선을 했는데 지금 11년 뒤에 다시 그때 내린 판결대로 제도 개선을 하고 지급했던 임금들이 이번 판결로 전부 이제 번복이 되고 새로 제도 개선을 하거나 새로운 또 노사 교섭을 해야 되는 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버스 노조든 또는 뭐 현대자동차든 이 판결로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그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을 금년 임금 교섭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네. 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지금 버스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수당만 연 4,6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적자기 때문에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인 건데 더 크게 메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 커지는 거고 버스 요금도 올라갈 여지가 커지는 거고 이게 지금 부딪히는 요소 아닙니까? 이제 그걸 확장시켜 가지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지금까지 받아야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2013년 판결하는 과정에서도 경총이 계속 나서서 이러면 기업 어려워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엄살과 엄포를 갖다가 하니까 대체로 법원이나 또 행정 해석에서 사용자들한테 유일하게 이렇게 판단이 나 있던 거죠. 사실은 법령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 통상임금이 시간의 수당하고 연차 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간의 수당을 갖다가 더 많이 주는 이유는 시간의 연장 근로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같이 잠탈하는 이런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에서 이야기했을 정도인데 노동자들은 우리 버스 노동자들은 사실은 가로에 장시간 근로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날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비정상인 거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버스 요금이 인상될 여지가 있겠지만은 2004년 이후에 준공영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버스에서 92%가 지금 적자입니다. 네. 네, 그런 구조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싸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상의 뭐 여지와 관련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지금 기본급 8.2%부터 해가지고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방송 나오기 전에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대단히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죠. 지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체 17,000명 정도 조합원 중에 15,000명이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시키는 상태예요. 네. 그 소송은 100%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나셔가지고 저 교통실장 되게 뭐 경직적이라고 이렇게들 표현하던데 협상장에서는 네. 오세훈 시장이 나셔가지고 이 문제는 풀고 그 대신에 우리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기본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위반에서 좀 상당 부분 좀 양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최소한의 그걸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제 준법 운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버스가 그렇게 뭐 크게 밀리지는 않고 버스 열차 수준으로 이렇게 정거장에 많이 밀리는 이 정도 수준인데 28일 날에는 전국적으로 뭐 44,000대 중에서 한 26,000대가 파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대법원이 취지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말 내 행편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노동계에서 이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놓고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노조도 이거를 지금 기존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노동계 전체 이슈로 이게 또 커지는 거 아닌가? 혼란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통상임금 이슈는 원래부터 지난 한 10년, 한 15년간 노동계의 임금 협상이나 각종 임금 체계 관련된 이제 협의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였고 올해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노사 임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두 가지겠죠. 가장 네. 큰 이슈는 이 통상임금 어떻게 정비할 거냐, 적용할 거냐, 그리고 정년연장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 두 개가 이제 올해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 사측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노동부도 이런 이제 과정들에 있어서 통상임금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좀 회피적이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 방향을 두고 양쪽의 노사 양쪽에 계속해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해왔었는데 노동부는 이 사이에서 약간 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노사만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를 두고 급급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지침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오히려 현장에서 이런 지침들이 더 큰 혼란을 좀 야기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판례 변경으로 기존의 그 판례를 따랐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어떤 기존의 법을 위반했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되는데 이번 상황은 11년 전에 내렸던 대법원 판례대로 제도 개선을 그것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제도를 정비해 두었는데 이게 지금 또 새로운 판례 변경으로 네. 추가 인건비 비용 문제라든가 새로운 어떤 임금 교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부분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부 여러 가지 보상 임금을 다시 다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우선 그런 지침을 줘서 갈등을 좀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제는 노사공이 금년에 임금 교섭 과정에서 가능하면은 이 부분은 교섭서 요구에 좀 포함을 시켜서 네. 임금 인상 요구를 좀 완화하는 노력도 나는 노동계가 해야 된다고 보겠고요. 또 고용노동부 입장이나 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지금도 시행령에 통상임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상임금은 정말로 2,500만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는데 네. 복잡해요.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다 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명이 또 이걸로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그 노사 이해 당사자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을 단순 명료하게 어떤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게 예컨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최저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과 세칙이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소송이나 분쟁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특히 최저임금법을 많이 참고해서 누구든지 이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교훈으로 해서 고용부부터 시작을 해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규정되어 있는 그 기준을 그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써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노사 의견을 들어서 좀 보완을 해서 단순 명료한 통상임금 규정, 그래서 노사 당사 간의 분쟁이 법정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 대단히 복잡했냐면은 회사가 주기 싫거든. 안 주고 싶고 이익 내려 하고 계속 숨기고 어렵게 해야지 노동자들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판례들이 쌓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기 상여금을 이미 다 포함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설날하고 추석에 명절 상여금 뭐 50%씩 예. 100% 남아 있고 조금 수당이 남아 있고 뭐 LG 같은 데도 다 그렇고 대기업들은 거의 다 상당 부분 큰 부담은 다 벗어날 정도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버스라든지 이렇게 중간 단위들이 되게 어려운 이런 국면에 좀 있다. 그리고 뭐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례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치는 최소한 소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이전 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기아자동차 노조는 또 소송을 해놓은 상태예요. 또. 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령대로 제대로 지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은 이 갈등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이 법령과 우리의 임금이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노사가 다 좀 제대로 한번 점검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나 이런 명확한 개념들이 좀 모호한 게 있어요. 계속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아니 이제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있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해석을 다르게 하고 그걸 가지고 그럼 이제 부칙에다가 설명을 또 하면 되잖아요.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 주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이 판결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9일 작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1월 9일 날 인지 컨트롤서가 이제 했는데 12년 만에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이럴 정도로 길게 끄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해가지고 어떻든 경총이 경영계가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고 기업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질질 끌고 이렇게 해서 문제인데 계속 해석과 관련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래서 최저임금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그리고 이름도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통상임금, 뭐 종합임금 뭐 해가지고 일본식 어떻든 한자 이것들도 좀 풀어서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부원해서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말씀 나왔으니까 일본의 경우는 초과 근로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임금에 대한 기준 임금은 월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겨울로 준다거나 3개월 단위로 준다든가 하는 임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11년 전 판례로 뭐 겨울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소위 말하는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금 일부 통상임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건부지만. 네네. 그 조건부까지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부마저도 다 들어간다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과 관련된 건 시행령에 딱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법에 기준법에 기준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 세칙이나 시행령에 정말로 누구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사용자가 여러 측면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건비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거꾸로 사실 이자도 네. 받아야 됩니다. 그거.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판례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례에 의존하지 말고 노사가 그동안의 판례를 다 참고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해서 네. 정말로 단순 명료한 누구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통상임금이나 뭐 예. 여기서 논의 안 되지만은 평균임금까지도 그런 쪽으로 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업종마다도 근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각종 명칭의 수당도 다 다르고 그럼요. 주는 이유도 다르고 하니까 이게 또 정기적이냐 일률적이냐 고정적이냐에 대한 판단도 다르고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사실 이제 받는 대우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산입 범위에서 혹시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비정규직이나 또는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사실 수당 체계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다가 아주 단순한 수당 뭐 한두 개, 뭐 식비 아니면 이제 아주 단순한 거 요 정도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장들에서는 사실 통상임금 문제라는 게 애초에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상임금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임금 체계가 뭐 단순화되든지 변화하든지 또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걸 받게 된다 하더라도 영세한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거죠. 뭐 이걸 이것도 뭐 차별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차별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먼 나라 얘기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혹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쨌든 임금이라는 것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윤건 대표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 역시도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모든 논의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중심으로 임금 체계 변환이 논의가 되는데 다른 사업장들 좀 영세한 데나 비정규직들도 좀 득을 볼 수 있는 임금 체계는 무엇이냐 장기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이 이런 식으로 일단 협상력이 있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통상임금 그 산입되는 범위가 커지게 되면 그들의 전반적인 임금 체계는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비정규직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격차는 벌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임금 체계 개편을 그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통상임금 산입이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면 애초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임금 체계를 이건 사측의 이야기겠죠.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하자. 우리 갖고 있는 호봉제에 대한 임금 체계 개편. 이것도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씩 이걸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쭐까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 통상임금이 같이 지금 결부돼서 이야기되고 있어서 임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가 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도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개선도 있었지만은 임금 체계 개편도 있었는데 현재 우리 그 노사 간의 어떤 관행이나 법 체계 측면에서 이 임금 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 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소위 이 취업 규칙이나 임금 관련 규정의 이 개정할 때 불이익한 임금 규정이나 관련 지침을 개선할 때 소위 당사자 노동조합이든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제도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좀 합리적인 이유, 소위 기업 경영이 어렵다거나 또 제도 개선으로 임금의 어떤 공평성이 더 개선된다든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때 이 불이익 처분 규정으로 제약을
당해왔던 임금 체계 개정. 이 임금 체계 개정이라는 게 결국 취업 규칙 개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 규칙 개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는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네. 노동계 쪽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는 지름길이다. 지금처럼 계속 애매모호한 그 규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전을 치르는 것보다는 단순 명료한 체계도 정립을 하고 또 각자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임금 항목이라든가 그 운영 방식이 보다 좀 다양하게 작동될 네. 수 있도록 그 불이익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좀 마음을 열고 한번 좀 대안을 강구해볼 시점이 왔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게 임금 체계 개편이 전체 임금의 임금이 이제 낮아지는 삭감이 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거부감이 지금까지 쭉 있어왔고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새벽에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정말 직무급제가 가능할까 해가지고 논문도 한 2-3편 읽고 아침에 오면서 이제 대기업들 인사 담당 임원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네. 그전부터 쭉 좀 이야기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임금 체계 논의는 끝났다고 봅니다. 임금을 절차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 한 20년 전부터 직무급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직무급제가 도입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계속 뭐 공기업에서도 몇 차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뭐 대기업 알만한 대기업에도 아까 통해보 엄청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직무급제도 어느 부서만 도입할 겁니까? 똑같이 입사했는데 감사실 직원하고 영업부 직원하고 재무팀 직원하고 어떻게 직무를 분리하고 임금 격차를 두는 걸 갖다가 허용하겠습니까? 연령별로 보면은 뭐 연공급제는 뭐 신입사는 좀 작고 이제 부서장은 높지 않습니까? 직무급제 도입하면 좀 팽팽해지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내 임금이 한 20-30% 깎여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회사 입장이 거꾸로 신입사원을 갖다가 한 20-30% 올려줘야 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사실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메리트 시스템으로 경영계가 이제 회사 측에서 주장한 게 신경영 전략이라 해가지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과급제가 현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경총은 왜 도대체 직무급제 떠들면서 지네들은 직무급제 안 하냐고. 경총도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정경련도 직무급제 이야기하지만 정경련도 직무급제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직무급제라는 건 교수님들이나 학교에서 레토릭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불편해하는 이런 구조예요.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가 직무 중심의 불가능하다. 임금제.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그러면 생기는 데들이 직무급제 하는 데가 있느냐.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회사 빼고 판교에 있는 데도 보면 연봉 체계로 다 해요. 연봉 얼마 이런 방식으로 하지 직무급을 안 한다니까. 물론 중소기업은 하기 더 어렵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직무만 하라고 하면은 사람을 여러 명 뽑아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구조에서는 정말 현실에 돌아가 보면은 진짜 가능하지 않겠더라 이 이야기를 뭐 대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 임원들도 다 이야기해요. 롯데가 얼마 전에 직무 중심의 임금 해보십시오. 체계를 그게- 개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롯데 감당이 되는지. 대기업입니다. 이제 봐야죠. 롯데 어떤 감당이 결과가 되는지 한번 나오는지 해보십시오. 누구 말이 제가 맞는지. 사실 이 예, 조 부분은 대표님. 정영근 대표님이랑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직무급에 가까운, 그러니까 직무급 임금 체계라는 것도 전 세계별로 딱 동일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식도 있고 다양한 미국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 체계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안 됐던 이유는 저는 사측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었죠. 그리고 노동계도 저는 지금까지는 연공급 체계였는데 지금 우리가 신입사원과 근속 30년 차 직원의 임금 연공급제, 호봉제에서 여기서 보면 임금 배수가 한 3배 가까이 납니다. 그럼 뭐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3배만큼 생산성의 차이가 나냐? 3배만큼 나냐? 옛날에는 뭐 80년대나 90년대 초까지는
뭐 처음에는 임금을 적게 줬어, 초봉을 적게 줬으니까 나중에 많이 준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해야 되는 사회로 갑니다. 일본은 이미 70세, 75세까지 일하는 사회로 전환을 지난 30년간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60세에서 65세 가는 거에 대해서 진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어쨌든 이제 더 오래 이제 살아남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럼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임금 체계는 직무급이다. 그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급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도 연공급적인 요소나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어야겠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그럼 직무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더 그냥 기업별로 알아서 연공급으로 기업 사정을 다 주는 거다면 저는 노동계도 그럼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노동계 출신이지만 노동계도 그럼 이제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포기했습니다.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래 전 세계 노동운동의 목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그냥 기업 어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그 안에서만 갖게 받겠습니다. 우리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든 다른 기업에 영세한 노동자들은 우리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솔직한 태도죠. 저는 이 지점에서 결국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나 인구 구조 변화나 이런 걸 보고 있다면 저는 결국은 좀 더 평등한 임금 체계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맞다. 어렵지만 그런 이제 방향성에 대한 거는 적어도 우리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네. 그 직무급제와 관련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해보고 해봤지만 실제로 방향성과 관련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누구도 다 동의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 동의하지 않는 신입사원은 신입사람대로 불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령자라고 한다 해가지고 조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대체로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나이가 51세입니다. 그런데 뭐 60세, 65세 이런 이야기들 믿기지도 않고요. 이미 58세부터 임금 피크를 시작해가지고 기껏 해봐야 연장해줘도 지금 계속 고용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 뭐 LG나 이런 데들 다 대체로 신입사원 초봉 줘요. 계속 근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거는 접근도 안 되는 거고 우리의 노동시장이 되게 파편화돼 있어.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 할 때 뭐 주된 책임은 회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대체로 뭐냐면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뭐 집 난개발하듯이 임금 체계도 난개발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이 3, 4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장 수당부터 가족 수당, 5만 수당을 다 때려넣어가지고 통상임금 안 주려고 무조건 빠져나갈. 아까 일본 방식으로 교수님 한 방식으로 뭐 개걸로 넘어가는 거 안 준다 하면은 뭐 그냥 1일 날 줬다가 30일 날 줬다가 2일 날 줬다가 이렇게 할 게 한국 기업의 현실이었어요. 그걸 피해 보려고. 근데 지금은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는 바꿔야 되는데 임금 체계라든지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임금 체계라든지 노사 교섭 관행이라든지 이런 거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게 거의 그대로 가요. 이거 어떤 권력으로도 못 바꿉니다. 누가 가지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 군사 독재하더라도 그게 통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정말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현장에서 단순하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과 이런 다 같이 고용을 일자리에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 가서 고민해야지. 저는 정말 고장난 레코드 튼다고 생각해요. 직무급제 이야기하면 정경련 자기들도 안 하면서 뭔 직무급제를 이야기해.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그 다음 이슈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제 대선에도 각 후보들이 이제 그 노동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또 임금 체계 얘기를 해야 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게 이제 각종 수당을 이제 기본급에 미리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주는 급여를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저희 임금체계 개편에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뭐 또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좀 좁게 해석을 하면은 주휴수당 우리 그 기준법상 주말 휴일 수당. 예, 주말 네. 휴일 수당이 8시간이니까 한 달이면은 32시간분의 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원칙적으로는 그 임금 체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많은 이 기업들이 그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기본급 속에 네.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고? 지불이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용돼 온 면이 뭐 있죠. 사무관리직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주휴수당이 이제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들 비해서 시간제 근로자 수가 좀 적습니다만은 이 시간제 근로자 수당이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은 15시간을 만근을 해야 됩니다. 15시간 만근을 해야 그때부터 주휴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급여로,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일주일간 만근을 15시간 이상 하면서 뭐 한 20시간을 했다 그러면 20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뭐 32시간 분의 20분, 20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있고 뭐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조 대표님 쪽에서 그런 주휴수당 받기 이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냐 폐지하느냐 하는 논란도 지금 있는 와중에 우리 말씀하신 네. 이재명 대표께서 포괄적 임금제를 폐지한다 쪽으로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거 폐지한다는 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폐지할 거냐 아니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줄 거냐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은 이 주휴수당이 우리 53년도 그 기준법 만들어지면서 수당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실제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거는 89년 그 새로운 노동법 체계가 개편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최저임금법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또 정부로 바뀌면서 제대로 그 당시에 이제 IMF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헌법 개정을 하고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주휴수당을 그러면 제대로 한번 실행을 네.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 초과 근로시간 수당을 계산하는데 사실 실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입니다. 174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 그래서 206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최저임금 네. 또 시간당 임금을 정하지만은 월급여는 소정근로시간 206시간이 작동되는 걸 전제로 해서 100만 원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단순하게 무슨 주휴수당을 폐지한다, 포괄역산제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주휴수당 또 초과 근로시간 수당 산정 방법 또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할 건지 하는 이런 게 복합적으로 관리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초과 근로시간 수당 할증률 네. 50%가 적정한지 알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실근로시간을 174로 바꾸면은 초과 근로시간 수당 50%가 또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럼 과연 옛날처럼 25%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런지 하는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알겠습니다. 과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단순하게 보면 포괄임금제가 사측에 의해서 악용됐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죠. 요거는 좀 단순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이제 주휴수당 문제하고 포괄임금제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휴수당 문제는 그건 그 말씀 그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 기본급에. 그래서 그러면 사실 통상임금이 올라가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통상임금 인상 효과가 있어요. 노동자한테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거고요.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들을 그냥 다 넣어가지고 그냥 이번 달 넌 3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악용해 온 거죠. 이거는 논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포괄임금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공약화될 문제냐? 그건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법원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근데 그걸 네. 악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저는 공약할 필요도 없이 법대로 하자. 이건 불법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문제지.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주휴수당 문제는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왜냐면 최저임금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다. 제도 개혁 차원에서 이런 건 동의한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금지 공약을 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죠. 초대 이정식 장관이 공짜 노동을 없앴다고 엄청나게 떠들다가 결국 손도 못 대고 끝났는데요. 네. 현장직 근로자들, 제조업 현장직 근로자들은 뭐 여기에 대상이 아닌데 이제 사무직들, 노동자들이 이제 연구직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뭐 저 S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6시간이 포괄임금이 되어 있어요. 또 뭐 L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25시간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인데 왜 이거 없애야 됐냐 하면은 일단 연장 근로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16시간은 공짜니까 아무리 16시간 해도 그때까지는 돈이 아니고 17시간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돈이 새로 나오니까 하는 사람은 의욕이 안 생겨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대 내에서 보면은 연장 근로가 필요 없는 부서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꽃보직을 찾아서 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특히 MZ 세대들 요새 신입 사원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네. 그 꽃보직 부서 가려고 난리가 나고 쟤네들은 일도 안 하면서 따박따박 그 수당 다 받아가고 우리는 16시간 해야지 겨우 그때부터 출발한다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신속히 없애야 되는데 회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기업들은 통상임금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좀 심각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빨리 성의를 좀 보여라. 단계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공짜 노동 시키면 무슨 의욕이 나가지고 52시간이고 64시간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좀 단계적으로 신속히 네. 사측이 성의를 보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선이긴 하지만 노동 개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로사회로의 회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주 52시간제 개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 이거 다 디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산업이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주 52시간보다 좀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의 이 체계, 지금 법 체계에서도 그런 예외 조항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업들이 다만 그걸 활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 정도는 논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문제라면은 뭐 충분히 노사 간에 논의를 해볼 수 있지만 주 52시간제 자체의 근원을 흔드는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여전히 대한민국은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노사 정 모두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는 더 이상 오래 잡아놔서 일 시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윤을 가져가는 이런 경쟁의 시대는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끝났다는 걸 솔직하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께서 이 52시간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산업에 변경하겠다는 거냐.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핵심은 유연화 아니에요, 유연화. 유연화. 그러니까 유연화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져 있어요. 특별근로 신청을 하면 지금 이제 52시간을 넘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사례가 됐지만 네. 이걸 정식으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두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네. 갈렸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게 특별히 반도체 산업이라고 예를 들면 따로 열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5년 후에 한국에서 다른 산업이 우리의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주력 산업이 됐다. 그러면 그 산업에 또 이제 장시간 노동을 열어줄 거냐? 이렇게 하는 방식은 법이라는 기본 체계, 근로기준법의 어떤 법이라는 기본 체계에 맞지 않다. 원칙은 원칙대로 두면서 유연화 정도로 조금 열어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연화의 정도를 얼마나 유연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인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께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 대표 얘기에 큰 이제 그 동의를 하게 되고 이 근로 시간이 그동안은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강제 노동이나 노동 착취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선진화되어 있는 측면에서 지금 이 근로 시간은 마치 모든 국민은 전부 6시에 기상하고 모든 국민은
밤 10시에 자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든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야간형이 있고 아침형이 있고 다양한 패턴의 근로가 지금 현실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소위 과잉한 그 노동 시간으로 근로자의 건강성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52시간이라는 걸 지키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업의 특성이나 그 근로자들의 또 어떤 선택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근로시간제를 사업장에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초과 근로 시간의 제한을 뭐 월 단위로 한다는 그 월 단위보다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뭐 일본처럼 한 1년 통산 근로 시간을 규제를 하고 그 내부의 월이나 주 단위, 일 단위 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노사가 서로 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같은 아마 조 대표도 그런 취향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네.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정 대표님. 제가 현장 이렇게 뭐 쭉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유연화, 출퇴근 시간에 아침 출퇴근 7시 출근하면 4시에 퇴근하고 이런 구조들은 백화점 근무자들부터 해가지고 뭐 거의 현장이 거의 다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유연화는 다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접근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52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연화를 줘도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요. 우리 사측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재택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확 되돌린 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재택 남아 있는 데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 카카오 정도 되는 회사들만 재택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두고 나머지는 다 회사에 다 나가요. 네. 그 반드시 보고 일해야 된다 하고 지시해야 된다는 이런 구조가 아직도 기업에 남아 있는 측면이 많다는 거고.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한 4.5일제 금요일 날 점심 먹고 퇴근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 보면 쉽지는 않죠. 그런 이제 그 시간을 갖다가 조금 늘리는 방식이라든지 사업장별로 다양한 방식 그리고 정부가 재정을 좀 지원해주면 가능한 데들은 저는 뭐 4.5일까지는 저는 뭐 5일 누가 저보고 주 5일 주 4일 딱 만들자 했는데 4일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이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1920년대 포드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주 하루에 8시간 하고 나서 지금 100년이 딱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8시간이거든요. 그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는 않은데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4.5 금요일 날 점심 먹고 퇴근하는 거 옛날에 토요일 날 퇴근하다가 토요일 날 출근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도 검토는 해볼 만한데 쉽지는 않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저는 뭐 어그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화에는 다 기본적으로 공감은 하고 네, 계시는 거네요. 근데 유연화의 방법이라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이거 다르겠구나. 개혁신당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짚어보죠. 지금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 심의 시작했으니까 지자체로 이걸 이양을 하면은 예를 들어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이 아무래도 비쌀 테니까 서울은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겠네요. 비싸지겠네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갈 것 같나요? 어쨌든 지자체로 이걸 이양한 지금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의결을 하면 그걸 이제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걸 바꾸겠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처럼 땅이 그렇게 큰 나라다, 예, 뭐 이렇다 또는 아니면 일본 정도처럼 대한민국의 경제권이 예를 들면 뭐 오사카 간사이 경제권, 뭐 동경 경제권, 뭐 홋카이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다면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려는 한번 토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이제 분단국가고 이 남쪽만 우리 이제 대한민국만 하면은 KTX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이면 가는 사실상 거의 단일한 경제권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데서의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하는 것은 저는 효과가 없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 실현된다면 악효과가 많을 거다. 차라리 업종이나 산업별 최저임금이라면 그건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종이나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제 이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우리가 논쟁하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은 저는 오히려 낙인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 같은 게 다르면은 소비 수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득이 좀 낮은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그 부담이 높으면은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좀 만약에 지자체로 이양을 하면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낮춘다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최저임금이거든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층의 임금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만약에 더 못 준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지역의 어떤 생산성이나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네. 최저임금 자체를 더 낮춰서 그 지역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다. 부담이 덜어진다. 이 정도로. 그럼 최저임금이 뭐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네. 100원, 200원 차일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거는 최저임금을 갖다 지역별로 차등을 하자지만 그 내용보다 핵심적인 건 지자체한테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이양하자는 네. 거죠. 그럼 지방 정부에 그러면 이제 도지사라든지 시장들이 그거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기준보다 많이 올리면 자영업자들한테 주고요. 거꾸로 낮춰주면 근로자들한테 죽습니다. 뭐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다 우리가 다 해봤지만 차등 뭐 이라고 골치 너무 뭐 안 올라오고 골치 아파서 제가 국회에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 국회가 그 권한 좋아하는 국회가 왜 안 가져가냐입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권한 이양 이거는 정말 경험이 전혀 없을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수준이고 네. 그 중앙 차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여전히 뭐 저 우리 위원장님이 교수님 시간이 최- 없어서요. 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좀 할 마칠 말씀- 시간이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 아주 짧게만 1분 네, 안내로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 미만 근로자들이 사업별로 좀 특색 있게 분포가 되고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어떤 그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한 번쯤은 사업의 종류별로 한번 시행을 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 산업별,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분화시키는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권한을 다들 깊이 대상으로 지금 갖고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올해 대선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